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코스피 지수는 2차 전지와 저 PBR이 증시를 주도하며 전날 재탈환한 2,600선을 지키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업종 전체를 이끄는 이슈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설 연휴 이후 증시는 업종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이 개별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 AI, 저 PBR, 주주환원, 2차 전지 등 특정 테마주가 이슈화하며 증시를 주도해왔는데 설 연휴 이후엔 특정 테마주보단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주도 업종이 막 계속 가기보다는 특별한 이슈나 개별 기업의 특정 이슈? 약간 이런 쪽에 연동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뭔가 주도 업종을 따지기보다는 개별 종목에서 좀 순환매를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특히 중국에서 증시 부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연휴 이후 중국 증시 상황에 따라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 증시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증시 테마주 중 하나인 저 PBR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당국의 세부안이 공개되기 전까진 이른바 재료 소멸의 본격화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0.41% 오른 2620.3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113억 원, 3,039억 원 각각 순매수했고 개인은 7,18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선 448개 종목이 상승했고 439개 종목은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기계, 의료정밀 등이 올랐고 음식료업, 섬유의복, 종이목재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는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1.81% 오른 826.5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1,119억 원, 225억 원 각각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1,41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도 대부분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HLB, 신성델타테크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림의 인수가 무산된 건데 증권가에서는 관련 인수자금 실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 페노션의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신증권이 페노션의 목표 주가를 44%나 올렸습니다. 기존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핵심은 대규모 증자 리스크를 해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림의 HMM 매각 불발이 호재성 재료로 작용한 겁니다. 앞서 하림은 HMM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페노션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페노션의 시가총액은 2조 원대에 불과한데 최대 3조 원의 유상증자 가능성이 불거지며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낳은 겁니다. 대신증권은 인수협상 결렬로 페노션 주가는 인수참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낮아진 주가 순자산 비율에 저 PBR주 대열 합류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NH투자증권은 현 주가는 올해 기준 PBR이 0.4배까지 하락했는데 글로벌 벌크 선사들의 올해 평균 PBR은 1배로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 수익률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운업황 악화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글로벌 해운업황이 다운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과 함께 해상운임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에 따른 경쟁력 약화도 부담입니다. 세계 5위 선사인 독일 하팡로이드가 HMM과 함께 소속된 디 얼라이언스를 떠나 내년 2월부터는 세계 2위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와 재미니 협력을 진행합니다. 디 얼라이언스 가운데 선봉량이 가장 많은 하팡로이드가 이탈하면서 HMM의 실적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HMM의 매각 재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재계 5위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에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이 확정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파이널리스트 6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장 전 사장의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포스코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에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을 선정했습니다. 포스코 CEO 후추위는 이틀간 이어진 심층 면접에서 후보 6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마치고 추가 회의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을 최종 후보로 정했습니다. 후추위는 심층 면접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포스코 그룹의 미래 비전과 수행 전략들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인화 전 사장은 정통 포스코맨으로 통합니다. 지난 1988년 포스코 전문 연구기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입사해 포스코 기술투자본부장, 철강생산본부장,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포스코 그룹 내 철강과 신사업, 재무, 마케팅을 경험했으며 직원들과 소통도 활발한 경영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사장은 2018년 최정우 회장 선임 시 최종 2인으로 경합했으며 2021년 퇴임 후에는 포스코의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특히 재계에선 철강업 부진과 2차 전지 소재 시장 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되었습니다. 포스코 후보추천위원회는 글로벌 차원의 탄소 제로 시대에 진입했다며 철강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사활적 사안인 친환경 미래 소재 시대를 향한 새로운 전략, 투자,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심층 대면 면접으로 미래 도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히 실행하는 데 적합한 한 명을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는 내달 이사회를 열어 장인화 전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초저가 제품을 내세운 중국발 이커머스의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B2C 플랫폼인 알리, 테무가 입지를 넓혀가는 가운데 B2B 플랫폼 1688마저 국내 론칭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국내 이커머스 업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산업이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주변을 보면은 이 알리나 테무 앱을 통해서 이 직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그렇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직구한 구매액은 6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네. 이 주목할 만한 점은 만년 1등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이제 중국이 1위에 오른 건데요. 네. 중국의 알리, 테무 같은 B2C 플랫폼이 낮은 가격을 내세우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침투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경우 직구 거래액이 2022년 약 1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3조 2천억 원으로 1년 새 121%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7.3% 줄어든 약 1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도 좀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8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커머스 앱 1위가 쿠팡이었고요. 네. 2위가 11번가, 3위 지마켓, 그리고 알리가 4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앱 리테일 굿즈는 알리앱의 국내 사용자 수 변화를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설문 결과 알리앱 사용자 수는 2023년 8월 551만 명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조사 이래 역대 최다입니다. 알리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처럼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 업체도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할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알리는 입지를 이제 한국에서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어제 알리는 한국 판매자들에게 입점 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정책을 앞세우면서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보통은 판매자들이 유통사의 판매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이제 내야 하지만 알리는 일단 판매자 유치를 위해서 이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나 네이버에게는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상륙이 유통업체들의 압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업 간의 거래 플랫폼인 1688도 국내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2월 안에 1688이 이제 국내에 상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제 알리바바 측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은 1688을 한국에 론칭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688 플랫폼은 원래 중국 안에서 내수 시장 용도로 사용되던 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가 중국어로 되어 있고 또 중국 계좌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국내 판매자들은 구매 대행이나 이제 결제 대행 서비스 그런 업체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다소 불편하게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국내 판매자들이 다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1688을 사용했던 이유는 단연 이게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대량 구매의 경우 거래자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국내 론칭 시의 제조 인프라나 가격 면에서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다르게 이제 도시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요. 시급이 가장 높은 베이징시의 경우에 중국은 2023년 기준 약 4,500원으로 그래도 이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국도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경기가 다소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예.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중국도 내수 시장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구매력이 높으면서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해외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섬처럼 거래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B2B 플랫폼까지 국내에 론칭될 경우에는 국내 중소제조업체가 중국 공장과 파이를 나눠 먹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또 정현승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만큼 온라인 B2B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도 중국 B2B 플랫폼 진출이 우려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B2B가 대부분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 B2B 플랫폼이 우리나라의 이 빈자리를 파고들고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거래를 가져가는 셈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확장은 유통업뿐만 아니라 또 국내 중소제조업에게도 굉장히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오늘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신한금융 당기 순이익은 4조 3,680억 원으로 집계돼 이 KB금융의 리딩뱅크 자리를 다시 내줬습니다.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상생금융 비용과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대비한 충당금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4조 3,680억 원을 기록하며 KB금융지주의 리딩금융 자리를 다시 내줬습니다. 신한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022년 역대 최대 기록 4조 6,656억 원보다 6.4%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이자이익은 10조 8,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비이자이익은 같은 기간 3조 4,2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그룹의 연간 순이자 마진은 0.01%포인트 상승했고 금리부 자산이 2.6%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룹사별 실적을 보면 은행과 보험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카드증권은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신한은행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3조 6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늘었고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1.62%로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전체 대출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자 이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생명보험사 신한라이프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4,72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신한캐피탈의 당기 순이익은 0.2% 증가한 3,040억 원으로 나타나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신한카드의 당기 순이익은 6,2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고 신한투자증권의 당기 순이익은 1,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5% 급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은 2022년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지만 일회성 비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현재 신한금융에서 집계한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9조 원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만 PF 부실 대응을 위해 7,668억 원의 대손 충당금을 쌓았는데 연간 충당금만 2조 2,512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실적 부진에는 상생금융 분담금 2,939억 원이 모두 4분기에 반영된 영향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 개별 당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53.9% 감소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 1,5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주주 환원율은 전년 대비 6%포인트 늘어난 36%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과 롯데건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영건설은 어제 작년 12월분 협력업체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롯데건설은 금융기관과 PF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두 건설사는 유동성 고비를 또 한 번 넘겼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태영건설과 롯데건설이 유동성 고비를 넘기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어제 작년 12월분 협력업체 대금 655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협력사 대금 600억 원을 지급한 것에 이어 어제 현금 5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겁니다. 태영건설 측은 직접 지급한 현금은 공사를 진행하며 수금한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들이 출근을 거부하며 공사 현장이 멈추자 밀린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104개 사업장 가운데 14개의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습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며 멈췄던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은 모두 재개된 상태입니다. 이번 태영건설이 지급한 대금은 또다시 공사 현장이 멈추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롯데건설도 같은 날 금융기관과 2조 3천억 원 규모의 PF펀드를 조성했다는 입장을 내며 유동성 고비를 또 한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해결해야 할 PF 우발 채무 규모는 아직 큰 상황입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 규모는 지난달 9일 기준으로 5조 4,259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해부터 PF 우발 채무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고 작년 말 기준 약 2조 원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며 2025년 말까지 PF 우발 채무를 2조 원대로 줄여 안정적 재무 구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폴더블폰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급형 폴더블폰 개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그간 한 발 물러나 있던 애플도 폴더블폰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폴더블 제품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많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폴더블 제품을 대중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입니다. 폴더블폰 대중화를 선언한 삼성전자. 올해는 갤럭시 G5 시리즈에도 갤럭시 AI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폴더블폰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하반기엔 갤럭시 G6 시리즈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업계에선 노태무 MX 사업부 사장이 말한 폴더블폰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G 시리즈의 중저가형 모델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휴대폰 업체들도 폴더블폰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통신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은 조개처럼 열리고 닫히는 클램쉘 모양의 접는 아이폰 시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애플은 적어도 2가지 종류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크기의 접는 아이폰 부품 조달과 관련해 아시아에 있는 1개 이상의 제조사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2월 접는 기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며 관련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폴더블폰 개발 시 문제점으로 꼽히는 화면 주름 등 품질 개선 연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려 2-3년 내 출시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구글은 첫 폴더블폰 픽셀 폴드를 선보였고 올해 차기작인 픽셀 폴드 2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화웨이는 2번 접는 형태의 트리폴드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며 이르면 연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도 폴더블폰 개발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폴더블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부터 힘을 실어온 알뜰폰이 올해부터 금융권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알뜰폰 사업자 진출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선정된 4이동통신 사업자의 재무투자자로 나서는 새로운 사업 확장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이 올 상반기 중으로 알뜰폰 사업자로 변신합니다.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를 신청하는데 앞서 금융당국도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만큼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승인까지는 길어도 한 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 상반기 중 알뜰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합니다. 우리은행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난해부터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해온 우리은행은 최근 알뜰폰 사업을 담당할 경력직 채용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사업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채비에 나섰고 회계법인까지 합류시켜 구체적 사업 계획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신한금융의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는 제4 이동통신에 도전한 스테이지5에 8천억 원을 투입해 재무적 투자자로 나섰습니다. 스테이지5는 앞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을 이어왔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투자를 두고 신한금융의 이 통사 간접적 진출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알뜰폰 사랑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대표적인데 국민과 하나은행은 2019년, 신한은행은 2022년, 각각 SK텔레콤, KT와 제휴해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농협과 기업은행, 대구은행도 지난해 알뜰폰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에도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비금융 포트폴리오 확대와 고객 확보 차원에서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락인 효과가 나타난 해외 사례가 있다면서 수익을 약간 포기하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은행과 통신을 계속 사용하게끔 붙잡아두는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 확보 차원에서 자기들 고객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마케팅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은행들은 통신사와 은행을 함께 경험하게 해 새로운 금융을 경험하고 안착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